안녕하십니까. 호신술 강의를 맡은 저는 김정환입니다. 여러분, 호신술 강의 신청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또는 평소 호신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혹시 배워보신 적은 있습니까? 호신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멋진 동작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런 것들? Because we can get experiences and knowledge not only in one place, but we can get it wherever we are. And this is, I would like to share my experiences about martial arts. I hope you enjoy it.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this channel. Thank you very much. 상대를 치고 차고 꺾어서 던져버리는 이런 것들. 하지만 아쉽게도 전문가 집단조차 그런 동작들을 이른바 실제 상황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보고서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TV를 보시다 보면 호신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여자분들 잡으면 막 팔목 꺾고 막 태권도 유단자여갖고 막 하단 차고 상단 차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건 영화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전이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 시도했다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호신술 가르치시는 분들 그거 되는 거라고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다 일 더 커집니다.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고 수긍하는 상대한테다가는요, 변태나 불량배들이 강하게 제압을 하려고 들진 않아요. 하지만 반발을 하거나 반격을 하는 상대한테는 어떻게 하겠죠? 그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그럼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여자분들이 잡혀가지고 정말 있는 힘껏 때렸어요. 네. 그러면은 그분은 얼만큼의 시간 동안 쓰러져 계세요? 그 고통의 시간은 도망가야 되니까. 힘과 비례합니다. 굉장히 세게 걷어차잖아요. 네. 그분은 평생 괴로울 수 있으세요, 사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걷어찰 용기가 없어요. 그렇죠?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딴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잡았을 적이에요. 네, 아니 다른 방법 뭐 뒤에서 안았다거나 뒤에서 안았을 때예요. 저기요! 뒤에서 아는 거는 나중에 합시다. 박현아 씨. 곽현아 씨 하신다고요? 그래요. 네, 나오세요. 네, 알겠어요. 자, 이 중에 곽현아 씨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남자분들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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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회가 흔치 자, 않아요. 이분이 네. 변태 역할? 변태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왜 본인이 안 하시고 굳이 시키시고. 자, 이 상황은 변태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을 끌어안아서 들어 올린 경우예요. 자, 뒤에서 안으시고요. 집에 가야지. 뒤에서 안았어요. 잡은 다음에 번쩍 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들고 계세요. 자, 이렇게 들고 계세요. 자, 들고 계세요. 자, 하나, 둘, 셋. 들고 계시잖아요. 변태가 와서 이렇게 안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근데 계속 들게 하는 게 변태한테 고문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세요. 힘이 빠질 때까지. 이러다가 변태가 힘이 빠지면 그때 가십니다. 그때 이때는 그린 거야. 이건가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물론 저 선수의 이야기가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호신술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과 힘이나 기술의 차이가 클 경우 등등 저 선수의 이야기처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보다 강한 상대방을 상대로 멋진 영화 같은 일을 벌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인 방어 없이 조용조용히 말한다고 상대가 그것에 따라서 부드럽게 변할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게 될지는 세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 현대사회에서 과연 그것들이 용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호신술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호신술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호신술의 범위를 좀 파악해 보고 관련 법들을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우선 호신술이란 무엇일까요? 표준 대사전에서 사전적인 정리를 살펴보면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술, 태권도, 유도 따위가 있다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신술을 비단 무술적인 개념에서만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무술적인 행위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신술이라는 단어에서 자신의 안위와 건강을 지키는 모든 행위들을 떠올려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눈이 오는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의 순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큰 부상 없이 여러분의 몸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 현대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는 말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들도 좋은 호신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외부의 폭력적 환경 혹은 상황에서 나의 몸을 보호하는 기술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신술을 함부로 사용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 다른 호신술 서적이나 타 학교의 강의들 및 각종 언론 매체에서의 호신술 교육들을 살펴보면 그 기술들이 가지는 위험성과 법적인 한계들을 논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문가 집단조차 단지 자신의 무예 종목 기술 안에서 기술들을 추슬러서 호신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도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1914년 일본에서 발매된 여성 호신술 서적을 복각하여 발매한 책입니다. 100년도 넘은 이 책의 내용들이 현재의 호신술 서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100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와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무예 종목 혹은 호신술 등은 크게 발전하지 못한 채 과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호신술을 배울 때 기술을 먼저 배우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그 기술들이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호신술을 먼저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양 수업의 일환으로 배우는 본 수업의 기술로 인하여 다음의 참고 영상들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다음의 참고 영상들을 한번 보시죠. 지난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남성에게 뺨을 맞은 아기 엄마가 이른바 쌍방폭행으로 조사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전 남자친구의 폭행에 시달리던 여성이 역시 쌍방폭행 가해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당방위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남성이 유모차를 끌고 길을 건너는 여성의 얼굴을 갑자기 내려칩니다. 아기 엄마는 같이 팔을 휘두르다 뒤로 물러나서 유모차를 붙잡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꺼달라는 여성의 요청이 기분 나빴다며 다짜고짜 뺨을 때린 건데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이른바 쌍방폭행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냥 다 어이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고 자기 부인이나 아이가 맞아도 쌍방폭행으로 결론을 내릴지. 집안에 갇힌 채 전 남자친구에게 맞아 갈비뼈가 2대나 부러진 박모 씨. 폭행을 피하려고 달아나다 몸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검찰에서 겨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이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여전히 정당방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방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인정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뜨린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 역시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9대 국회 당시 상습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과 관련해
자신을 보호할 때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가정폭력, 뭐 성폭력, 뭐 또는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이런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좀 더 넓히자라는 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구체적 사례에서 바로바로 적용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당방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나의 안위와 나의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른바 쌍방폭행이라는 미명하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죄가 인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헌법이 정하는 정당방위의 의미와 범위를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당방위에 관련된 법조문을 찾아보면 형법 제21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각된다는 말은 위법했던 사실이 일정한 경우에 위법성이 배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할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폭력행위 처벌법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되기도 하고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에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할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찾아보겠지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 혹은 판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쌍방폭행이나 오상방위 혹은 과잉방어 행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 자체가 모호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내가 방어 행위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당하다는 말은 가치 척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판례와 인정받지 못한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판례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에게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다음 사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다음 사례는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정받지 못한 판례들입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 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판례는 의붓 아버지의 강간 행위로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온 피고인이 또 다른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 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판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판례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판례들을 살펴보면 신체적 접촉이 최소한의 상황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에 더욱 유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어 행위로 보이는 동작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상황적으로도 이해가 가거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폭력 행위나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들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제시하는 8가지 인정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에게 찾아온 반갑지 않은 손님. 하지만 여러분은 그 범인을 멋지게 제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 당신도 아무런 잘못 없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방어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의 위협 행위를 방어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들은 과잉 방어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대를 도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의 행위를 방어하는 행위로서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상대를 일부러 자극시켜서 상대의 범죄를 더욱 끌어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상대보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만약 도둑이 들었거나 시비를 먼저 걸었다고 하여도 먼저 신체적 접촉이나 무기 및 흉기를 사용한 폭력을 가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됩니다. 일단 상대방이 아무리 먼저 폭력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보다 더 심한 폭력을 가했다면 상대방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정당방위 정도를 구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더해 일을 벌인 것으로 하여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며 반대로 자신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호신술 강의를 하는데 다른 대학에서 호신술 강의를 들었던 여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 오로지 핸드폰으로 상대방을 내리 찍는 기술들만 배웠다는 이야기를 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또 해줬지만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화학약품이나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됐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해왔던 여러 가지 소지품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큰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과잉방어로 폭행죄를 얻을 수 있음을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에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폭력을 그쳤다가 다시 행사할 수도 있는데 방어 행위로서의 무력을 그치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여러 기사들이나 판례들에서 이로 인한 정당방위 불인정 사례들을 쉽게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실어서 과잉 방어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다르게 생각해보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게 피해 정도를 생각하며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기도 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앞서 나왔던 조항들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상대방에게서 나의 목숨이나 안위를 지키는 상황 속에서 내가 상대보다 강자일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약자라는 가정에서는 위험한 상황을 막는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전치 3주 안에서만 해를 가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 행사가 가능한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법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폭력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정당방위로 오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당방위를 위해 헌법에 따른 정당방위의 개념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 기준을 평소에 숙지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방어 행위여야 합니다. 다음은 상대를 도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가해자보다 더 큰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즉 폭력 행위를 멈춘 후의 폭력은 안 됩니다. 다음은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전치 3주 이상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8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호신술의 개념과 정당방위의 판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호신술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가 하는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이 정하는 정당방위를 위한 사회통념상의 상당한 이유는 어디까지인지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렇게 된 것이 법과 제도가 사회인식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회인식이 법과 제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관용적인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배울 때
공격적인 행위에 목적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철저히 방어의 목적을 둔 동작들을 수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 하나 있어서 관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딸을 위협하는 남성을 길이 1.5m 죽도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까요? 과잉방위일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님,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예, 지난해 8월 24일입니다. 네. 자기 집 건물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 38살 이모 씨 남성인 것 같습니다. 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주인은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습니다. 네. 48살 됐는데 그 딸 20살짜리 여성을 네. 때릴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하지 않냐 하며 욕을 하면서 네. 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네. 김 씨의 딸이 아버지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잠을 자다 나와서 보니까 딸은 울고 있고 네. 그 세입자 이 씨 술에 취해서 울고 있는 딸을 잡고 못 가게 하고 네. 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 씨가 문 옆에 있던 죽도를 들고 이 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니까 네. 이 씨의 이제 어머니 64살 된 어머니가 나와서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 이러면서 김 씨를 막아섭니다. 네. 김 씨가 이 씨를 그래도 때리려고 하고 이제 아들을 보호하려고 막아서려는 그 네. 어머니도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기소가 됐겠네요, 그러면은? 네,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 전치 6주가 나왔고요. 네. 아들이 맞는 걸 보호하려던 어머니의 경우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는 그 특수상해, 그다음에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여기서 특수가 들어간 이유는 네. 이 죽도를 위험한 물건으로 봤기 때문이고요. 네. 그 아들 이 씨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해서 특수상해, 어머니에 대해서는 폭행만 하려고 한 것인데 상해가 됐다 해서 폭행치상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꽤 무거운 죄에 해당하고요. 네. 특수폭행치상은 그거보다는 조금 가볍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네. 그런 죄에 해당합니다. 이게 특수상해는 일단 벌금형이 없는 거?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이 경우에 이제 무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무죄라고 판결한 것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네. 배심원단 7명이 전부 만장일치로 이 아버지 김 씨의 행동이 소위 면책적인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무죄 네.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네. 그때 내용에 의하면 평소 이제 피고인이 당뇨, 간경화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았고 네.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이 씨가 네. 술에 취해 있고 정신질환도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네. 딸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죽도를 들고 방위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정당방위라는 많이 들어봤는데 면책적 과잉방위 이거는 뭔가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현재 부당한 네. 침해가 있고 네. 그 부당한 침해에 맞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상당해야 됩니다. 네.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도여야 되는데 요 상당성을 네. 인정받지 못하는 게 과잉방위입니다. 너무 네. 지나치게 나가는 겁니다. 그냥 네. 상대방이 멱살을 잡았는데 상대방을 매다 꼬아서 큰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재판부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정당방위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말리거나 했으면 될 일인데 죽도로 심하게 때렸으니까 때리고 다쳤으니까 이건 과잉방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잉방위와 관련해서는 다시 면책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야간이나 네.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 이런 걸로 인한 행위일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형법에 있습니다. 네. 이것을 소위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네.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어쨌든 한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졌고 60대 여성도 전치 3주인데 법적으로는 그럼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일단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적어도 형사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책임을 조각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런 판결을 보고 네. 조금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정당방위 내지는 이런 면책적 네. 과잉방위 같은 것을 법원이 흔히 인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원은
정당방위나 면책적 과잉방위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물고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 인정되기라도 하면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뉴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나요? 뭐 예를 들면 뭐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칼로 찔러서 뭐 숨지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 네. 예전 아주 오래된 사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성은 젊은 남성이고 이 남성이 뭐 무릎으로 어디를 치고 이러니까 이제 전혀 숨을 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남성이 이제 키스를 하려고 하니까 그 남성의 혀를 물어서 혀를 절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검찰은 이것을 중상해죄로 기소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경우에 과잉방위도 아니고 정당방위라고 인정해서 무죄 판결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가 꽤 오래전 사례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런 식의 정당방위가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폭력을 당할 사안에서 칼로 찌른 경우 이게 과잉방위가 될 것인가 정당방위가 될 것인가는 그때 당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럼 뭐 어느 정도 선에서 피할 수 있었는지 이런 걸 따지라는 것인데 성폭력과 같은 절대적인 폭력 앞에서 그 상황에서 비례성을 따져서 내가 여기서는 좀 피하는 정도로만 하고 여기서는 그냥 칼로 뭐 찌른다 하더라도 급소는 피해서 찌르고 이런 판단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는 좀 넓게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싸움과 같은 경우에 정당방위, 누가 먼저 쳤으니까 내가 방해하기 위해서 쳤다라고 흔히 얘기하면서 그 경우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피하라는 게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일에는 안 휘말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